안녕하십니까. 사건 발생 직후에 제가 늦은 밤이긴 합니다만 속보로 올려드렸던 메인주의 총기 난사 사건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자 수는 당초 초기 발표보다는 그래도 좀 줄었고요. 용의자는 그런데 아직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이틀 전 밤에 발생한 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모두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그 사건 초기 발표에는요, 22명 사망, 그리고 5, 60명의 부상, 그래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다 합치면 거의 뭐 80명이 넘어서 90명 가까이 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숫자였는데, 그 숫자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이어서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범행 후에 현장에서 달아나서 이 범행을 저지른 지 하루가 넘도록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안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용의자로 지목된 로버트 카드라는 인물이 육군 예비역으로 이 총기 전문가이며 정신병을 앓았던 이력이 있다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로버트 카드라는 용의자는 지난 2002년부터 예비군으로 복무를 했고요. 총기 교관 자격증까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메인주 경찰은 용의자인 그 로버트 카드, 이 라스트 네임 카드는 우리가 뭐 카드 친다 할 때 그 카드랑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CARD. 용의자 카드는 메인주 경찰은 용의자 그 로버트 카드를 뒤쫓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한 루이스턴 지역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자택 대피 명령, 집안에서 가능한 한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죠. 루이스턴 외에 그 인접한 지역인 리스본 그리고 보도인 카운티 등등 일대에도 자택 대피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루이스턴과 주변 마을은 지금 학교와 상점이 모두 문을 닫고 사실상 봉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 호텔 등 숙박시설도요,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밖에서 누군가가 벨을 누르면 예, 누굽니까 하고 이름을 받고 예약되어 있는지 그 예약 사실만 확인한 후에 예약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현지 주민 체드 빈센트라는 사람은요, 이틀 전 그 사고가 발생했던 그날 밤 루이스턴 시내에 있는 저스틴 타임 레크레이션 볼링장이라는 곳에서 매주 열리는 그 볼링 대회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기억에 따르면요, 그의 증언입니다. 당시 볼링장에는 40명 내지 한 50명 정도가 있었고, 그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격 소리를 처음 들었을 당시에는 그걸 총격 소리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워낙 이런 동네는 범죄도 많이 그동안 없었고, 뭐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과는 거의 상관없는 그런 조용한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총소리가 났는데도 그게 총소리라고 상상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가 났는데 못 들었어? 그러니까 탁자가 쾅 넘어지면서 말 위에 쾅 넘어지는 그런 소리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처음을 회상했습니다. 그 조용한 도시, 그 평화스러운 볼링장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음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총성이 난 뒤 약 5초 후에 두 번째 큰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모두 알고 그때 함께 볼링을 치던 동료들이 총소리인가 봐, 총소리야 라고 다 외쳤다고 합니다. 일행은 즉시 뒷문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고요. 이 빈센트라는 사람은 달아나면서 911에 즉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야, 그 와중에 참 대단한 그 정신이죠. 피시를 하면서도 근데 그는 사실은 이게 정말 총격 사건이 맞아? 라고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얼마나 그동안에 이제 범죄 사건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런데 다행히 이제 빈센트라는 일행은 총격이 시작됐던 지점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레인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몸을 좀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볼링장 주인인 저스틴 주레이라는 사람은요, 총격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다, 케이오스 그 자체였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메인 주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로 지목된 로버트 카드, 올해 40살입니다. 이 로버트 카드의 그 총격으로 이날 이 볼링장에서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911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후 6시 5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볼링장의 난사 신고가 접수된 지 12분이 지난 후에 시내에 있는 인근에 있는 다른 식당에서도 총격이 발생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식당에서는 식사 중이던 주민 11명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무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를 위한 법안 처리를 공화당이 좀 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금지를 시킬 때니까 공화당이 좀 합세해서 의회에서 좀 처리를 해달라라고 촉구한 거죠. 자,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너무 많은 미국 국민의 그 가족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의회가 행정부와 협력을 해서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총기 제조사들이 면책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공격용 총기를 금지하자라는 것, 그 공격용 총기라는 것은요, 자동 소총 그리고 반자동 소총을 말합니다. 한 번 누르면 다다다다 하고 막 자동으로 나가는 거, 또는 이제 뭐 반자동 소총,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아니라 자동 또는 반자동 소총, 요거는 이제 공격용 총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왜 금지해도 되느냐? 이런 총기는 뭐 사냥할 때 쓴다거나 또는 자기를 방어하는 셀프 디펜스 하는 그런 호신용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총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총기지 무슨 사냥할 때 쓴다거나 나를 방어할 때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금지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공격용 소총을 규제하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격용 자동 소총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공격용 소총, 자동, 반자동 이런 소총만큼은 규제를 하자라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공격용 소총은요, 이번 같은 그 총기 난사 사건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금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또 많은 미국인들이 이미 또 이를 소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이런 그 자동 또는 반자동 이런 공격용 소총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에 뭐 반납을 하라라고 말이 나오거나 또는 뭐 폐기 처분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추가로 어떤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이미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싫은 거죠. 뭐 물론 이런 사람들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가 주 원인은 아닙니다.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주 원인은 아닙니다. 규제가 되지 않는 더 중요한 원인은 역시 총기 제조사와 전미주 총기협회 그리고 그들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되어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주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총기 규제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 공격용 무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 반자동 소총, 그 공격용 무기 금지, 그리고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둘째, 보편적인 신원 조회의 강화, 셋째, 안전한 총기 보관함 의무화, 그리고 넷째, 총기 제조 업체에 대한 면책 조항 폐지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국민에게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희생자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또 그로 인해서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받은 모든 미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이 최소한의 도리가 어떻게 처리될지 참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태 관련 소식을 좀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늦추어지고 있는 지상전과 관련해서 하마스가 지난 20여 년간 가자지구 지하 수십 미터에 설치해 놓은 길이 500km의 땅굴, 지하 첫 터널, 이것은 이스라엘군을 가장 힘들게 할 요소로 지금 꼽히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이곳에서 그 하마스 대원의 그 매복 공격을 무력화시킬 새로운 무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무기의 이름은 일종의 폭탄인데요. 스폰지 폭탄이라고 합니다. 이 스폰지 폭탄을 이스라엘군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터널 입구를 봉쇄시켜버리는 데 사용되는 화학탄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학폭탄은요, 플라스틱 용기로 만든 그 특수 장치인데, 그 금속 칸막이로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금속 칸막이가 있고, 그 양쪽에는 두 액체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액체가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두 액체를 금속 칸막이가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는 하나의 플라스틱입니다. 이 금속 칸막이를 그런데 제거해서 던지면 순식간에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다른 액체들이 혼합이 되면서 엄청난 거품을 폭발시키면서 급속히 팽창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금방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방식으로 이게 작동하는 폭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치 시멘트로 순식간에 터널 입구를 막 막아버린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화학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딱딱하게 굳어진 화학 거품이 터널의 틈을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폭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폭탄과 관련해서 인도주의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터널 입구를 찾아내서 모든 입구마다 이렇게 마치 시멘트로 봉합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릴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무장대원이든 아니면 무고한 민간인 인질이든 결국 안에서 질식해서 숨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과연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군은 최근 이 모의 터널을 만들어 놓고 이 스펀지 폭탄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지상전이 시작되면 이 무기를 이스라엘군은 결국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전 발발 시에 대규모 인명 피해와 또 대규모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펀지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용한 무기, 그때 그 무기의 상당 부분이 북한산 무기였다라고 이스라엘이 잠시 전에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하마스가 사용한 지뢰, 그리고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 또 수제작으로 된 그 드론 등 여러 가지 무기를 전시해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산 유탄 발사기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유탄 발사기라는 건 뭐냐면요, 뭐 영화나 뭐 TV에서 보면 이렇게 길다란 건데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팡 쏘죠. 탱크 같은 데다가. 그거는 이제 뭐 미국에서는 RPG라고 하는데, 탱크 같은 거 이거 한 방 제대로 맞으면 바로 무력화됩니다. 그 안에 탱크 안에 있는 병사들도 곧바로 사망하고요. 이걸 이제 뭐 유탄 발사기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RPG라고 하는데, 이게 북한에서 만든 RPG 유탄 발사기를 하마스가 지난번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 관리는 여기서 사용된 하마스 무기 가운데 10%는 이란산이고, 그리고 또 다른 10%는 북한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가자 지구에서 제조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북한산 무기가 어떤 경로로 하마스에 들어가게 된 건지 이제 앞으로 국제적으로 조사가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가자 지구의 그 땅굴도 북한의 기술자가 가서 뭐 만든 것이다 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북한산 무기가 또 실제로 사용이 됐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 우편물 절도 및 우편 배달부 상대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우정국 USPS라고 하죠. USPS는 우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전국적인 기습 단속을 벌여서 630여 명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0여 명에게는 강도 혐의가 적용됐고 530여 명에게는 우편물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USPS는 범죄자들은 우편물을 직접 훔치기도 했고, 또는 우편 배달부를 총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후에 우편함을 열 수 있는 그 마스터키를 빼앗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우편 배달부를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1년 전에 비해서 약 80%가 급증하는 등 우편물을 노린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표가 든 우편물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범죄자들은 이 우편물을 훔쳐서 그 안에 있는 개인 수표를 빼내서 그 내용을 지우고 다시 써서 사용을 하는 수법으로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편 범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절도만으로도, 즉 우편물을 훔치는 그 절도만으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요. 우편 배달부를 폭행할 때 초범은 징역 10년,
재범은 최고 징역 25년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우편물이나 또는 우편 배달부를 상대로 한 그 범죄가 생각보다 범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기차가 인기이죠. 지금 인기가 상승세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후 파이낸스가 최근에 실시한 전기차 구매 성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다음 차로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차 전기차 안 사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차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전기차를 안 사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6%. 아마도 구매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21%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전기차 구매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무려 57%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77%, 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전 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하다, 또는 집에서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충전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73%인데 충전당 그 주행 가능한 거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발표된 것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이게 너무 신경 쓰인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65세 이상 응답자는 70%가 전기차 구매 생각이 없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한 30, 40대에는요 37%가 전기차에 부정적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미국 경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3분기, 그러니까 7, 8, 9월이죠. 지난 3분기 의외의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되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 않으면서 이 3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좀 의외죠. 연방상무부는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 증가율이 4.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분기 2.1%였는데 이에 비해서 성장률이 크게 뛰어오른 것입니다. 물론 예상치도 상회한 그런 수치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철 소비가 늘어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속되는 고금리로 소비가 둔화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만은 오히려 소비가 큰 폭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확대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다라고 제시한 그 이유가 뭐냐면 대중문화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인기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과 이 비욘세의 순회 공연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영화 바비라는 영화, 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이 올여름 미국의 그 공연과 가수들의 공연과 아주 크게 히트를 친 유명한 영화, 이런 것들이, 즉 대중문화계가 이번에 강타를 했는데, 그런 대중문화를 강타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미국 내 소비를 주목할 만하게 끌어올렸다라는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분석이기도 한데 저는 이 분석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예상외로 미국의 소비도 늘었고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크게 좋아졌다라는 이런 하나의 뉴스, 이 하나의 뉴스에 일희 하시면 안 됩니다. 일희 일비할 때 일희, 일비는 지금 아니고 좋은 굿뉴스니까 일희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내년이 되면 미국 경제의 침체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요, 미국 경제 성장세가 내년 상반기에는 둔화되면서 약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력한 침체, 급속한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약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가 이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고물가와 고금리 그런 환경 속에서 소비 지표가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겨울 연말 쇼핑 시즌을 지나고 나면 내년 초부터는 역풍에 휘청거리면서 짧지만 어떤 약한 어느 정도의 침체를, 길게는 아니고 침체에 오랫동안 빠지겠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짧고 약한 침체를 내년 초에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욕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 있는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자, 뉴욕 한국문화원에 따르면요, 다음 달 뉴욕에서 즐길 수 있는 그 한국 문화 관련 전시나 각종 행사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시나 행사 정보를 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이 있는데요. 그 뉴욕에서는 영어로 캠페인이 그 홍보될 때 It's time for K-culture라고 해서 홍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한 달간 계속 열리게 될 한국 식당의 달, 코리안 레스토랑 먼스 그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요, 식당들이 그 할인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뉴욕 사시는 분들, 또 뉴욕 인근에 사시는 분들,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 뉴욕 방문해서 좀 베네핏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 달에 그 이벤트 기간 동안 뉴욕 문화원이 배포한 K-컬처 지도를 또 지참하고 나면 어느 식당에 가면 뭘 싸게 팔고, 어디 가면 또 어떤 그 캐릭터를 싸게 팔고, 또 어디 가면 어떤 한국 문화 행사가 무료로 진행되고, 이런 것을 맵으로 다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여하는 한식당을 방문하면 5%,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뉴욕 문화원이 배포하는 그 지도를 갖고 있으면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밖에 K-패션, K-뷰티, K-웰니스, 웰니스, 건강, 그리고 K-엔터테인먼트 분야 각종 참여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이용할 때 적게는 5%, 많게는 무려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K-컬처 맵 지도는요, 맨하탄에 있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디지털 버전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가진 뉴요커나 뉴욕 방문 예정자들에게 아주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한국 문화 소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을 구글 링크를 해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뉴욕 한국문화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이 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가 아니고요, 매일 영상 뒷부분에 지금 이 시간쯤에는 제가 보너스 뉴스 전해드릴 시간인데, 오늘은 이걸 제가 보너스 뉴스라고 해서 전해드리기보다는 보통 가끔은 제가 뭐 가벼운 그런 뉴스가 있으면 뉴스 첫머리에 에피타이저 뉴스라고 해서 가볍게 터치하고 이제 본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요, 제가 에피타이저와는 또 반대되는 개념, 디저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요걸 보너스 뉴스 대신에 오늘 영상 그 뒷부분에 디저트 뉴스라고 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디저트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밤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학병원 인근에서 회색 벤츠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길 가는 사람들 여러 명을 치고 결국은 길가에 있는 한 식당을 팡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고요. 그 식당은 마치 폭탄 맞은 듯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엄청나게 부서졌고요. 그 맨 멈춰선 차량은 머세디스 벤츠 차량이었는데요. 그 벤츠 차량에서 사고 직후 세 사람이 힘겹게 낑낑대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세 사람을 봤더니 그 중에 한 명은 가수 서른도 씨였습니다. 당시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서른도 씨의 부인 이수진 씨, 그리고 뒷자리에서 힘겹게 나온 사람은 서른도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서른도 씨의 아내인 배우 이수진 씨가 당시 차를 운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출동한 경찰에게 운전을 했던 서른도 씨의 부인 이수진 씨는 급발진과 차의 결함 등등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약식 조사 결과 일단 운전을 했던 이수진 씨에게 뭐 음주나 다른 어떤 약물 복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경찰은 일단 그 운전자 이 씨를 비롯한 서른도 씨 가족을 귀가 조처를 했고요, 승용차 결함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승용차에 대한 감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사고 당시 서른도 씨의 그 머세디스 벤츠 차량은 주차된 택시 등을 들이받고 또 길 가는 보행자 여러 명을 들이받은 후에 식당으로 돌진했는데, 이 사고로 행인과 보행자 등 무려 1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합니다.
자, 차량 급발진이든 운전 부주의든 아직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하마터면 아주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병원으로 간 5명 가운데 그래도 중상자는 없다라는 게 그게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 운전 부주의인지 아니면은 정말 차량 급발진이나 무슨 어떤 차량의 결함인지 사고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규명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고 차량은 회색 머세디스 벤츠였다라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디저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마칩니다. 오늘도요, 자, 여기 디저트 뉴스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역시 또 구독 안 하신 채 그냥 방문하고 이렇게 그냥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구독 꼭 해놓으시고 속보와 함께 또 쉽게 풀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그런 해설도 매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